아버지를 여의고 계모의 손에 의해 차디찬 한겨울 길바닥으로 내쫓긴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남다른 풍채를 지닌 이 자매는 장터 씨름판에서 건장한 사내들을 추풍낙엽처럼 날려버리는가 하면 거상의 진마차를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리고 산적대를 맨손으로 소탕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팔도를 호령하며 이름을 떨친 이 늠름한 자매가 아버지의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옛날 조선 팔도에 위용을 떨치던 무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위광역이라 불리는 이 사내는 젊은 시절 전장을 누비며 혁혁한 공을 세운 장수였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고을에 무관 양성소를 세워 나라의 동량이 될 젊은 무사들을 직접 길러내던 덕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산만한 덩치에 목소리는 천둥 같았으나 동도촌민 누구에게든 먼저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었기에 온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위광역에게는 목숨보다 아끼는 쌍둥이, 딸 위강이와 위서경이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자매는 아버지를 빼닮아 체격이 장대하고 어깨가 벌어져 멀리서 보면 장정 둘이 걸어오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우람한 기운을 자랑했습니다. 여느 가문의 규수라면 자신의 덩치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했겠지만 이 자매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두 딸의 넓은 등판을 두드리며 너희는 어떠한 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거목이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란 자매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몸집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언니인 위강이는 아버지 위광역과 조부 위철환으로부터 어릴 적부터 우애를 전수받아 장정 10명 정도는 손가락 하나로 제압할 만큼 괴력이 대단했습니다. 반면 동생 위서경은 완력보다는 머리가 비상하여 아버지가 남긴 병서와 상술서를 통달할 정도로 셈이 빠르고 눈치가 귀신 같았습니다. 힘과 지혜를 나누어 가진 이 쌍둥이야말로 위광역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크고 단단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광역에게도 남모를 근심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후처 연미주였습니다. 위강이와 위서경의 친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들인 이 여인은 겉으로는 살뜰한 안주인 행세를 했으나 속내는 시커먼 독사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연미주는 자신이 낳은 딸 연수빈만을 금지옥엽으로 아끼며 비단옷을 입혔고 전처 소생인 위강이와 위서경에게는 밥상에 찬 국물 한 그릇조차 아까워했습니다. 틈만 나면 쌍둥이 자매의 웅장한 몸집을 트집 잡아 밥값도 못한다며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위광역이 건재할 때는 그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학대하지 못했으나 번뜩이는 눈초리 뒤에 감춘 탐욕의 칼날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위광역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했으나 보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몸은 종이장처럼 야위고 안색에서는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거대했던 장수의 풍모는 온데간데 없이 누가 보아도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위강이와 위서경은 밤낮으로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정성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아버지 위광역의 머리맡을 지키며 위강이와 위서경은 정성껏 약을 다리고 식은땀을 닦아내었으나 병마는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잔혹하게 노장의 신체를 갉아먹었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위광역은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두 딸의 손등을 겹쳐 잡았습니다. 위강이의 크고 듬직한 손과 위서경의 단단한 손이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 안으로 모였습니다. 네 개의 손을 꼭 거머쥔 채 위광역의 갈라진 입술이 느릿하게 열렸습니다. 너희 둘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이 세상 그 어떤 모진 풍파도 너희를 꺾지 못할 것이다. 그 유언을 끝으로 위광역은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동도촌의 거대한 별이 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위강이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참아 놓지 못한 채 소리 없이 이를 악물었고, 위서경은 아버지의 가슴팍에 이마를 묻고 어깨를 부르르 떨며 오열했습니다. 방 밖으로 곡소리가 퍼져나가자 수많은 동도 촌민이 대문 앞으로 몰려와 무릎을 꿇고 통곡했는데, 그 슬픈 울음소리가 마을 뒷산 끝자락까지 메아리칠 정도로 위광혁의 죽음은 온 마을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도 촌민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그 틈을 타 연미주의 눈빛은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연미주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곳간 열쇠를 챙기고 토지 문서를 뒤적이며 집안의 재산 목록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관 앞에서 곡을 하는 척 소매로 얼굴을 가린 연미주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간 것을 눈치챈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연미주는 가식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이제 자신을 가로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미주는 가장 먼저 위광혁의 인장을 꺼내 토지 문서와 가옥 문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고쳤고, 곳간의 쌀과 포목, 금은 보화까지 모조리 자신의 방으로 옮기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또한 친딸인 연수빈에게는 위광혁이 생전에 아끼던 비단 두루마기를 풀어 새 치마 저고리를 지어주며,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우리 둘뿐이라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눈보라가 지붕을 때리고 마당의 장독대 위로 눈이 수북하게 쌓이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연미주가 미리 불러 모은 흑풍단 산의 대여섯 명이 위강이와 위서경이 잠든 방의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잠결에 눈을 뜬 자매의 덜미를 흑풍단 사내들이 움켜쥐고 마당으로 질질 끌어냈고, 처마 밑에는 팔짱을 낀 연미주가 오만한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미주가 팔짱을 풀고 턱을 치켜들며 쏘아붙였습니다. 밥값도 못하고 축내기만 하던 것들이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있을 셈이냐. 당장 내 집에서 꺼지거라. 분노한 위강이가 이를 악물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 하자 흑풍단 사내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비틀어 압박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런 장정들쯤은 가볍게 쳐냈을 위강이었으나, 며칠째 아버지의 곁에서 밤을 지새우며 곡기조차 제대로 잊지 못한 몸이라 맥없이 무릎이 꺾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위서경이 언니를 부축하려 뛰어들었지만 남은 흑풍단이 위서경의 어깨를 내리눌러 마당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연미주의 뒤에서 비단 저고리를 곱게 여미고 구경하던 연수빈이 코를 찡긋거리며 비아냥을 던졌습니다. 뚱보 언니들 나가서 풀이라도 뜯어먹으면 좀 빠지려나? 위강이의 이가 으드득 갈렸지만 위서경이 언니의 손목을 꽉 붙잡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힘을 쓰면 연미주가 관가에 달려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거짓 고소를 올려 자매를 옥에 가둘 것이라는 걸 위서경은 순간적으로 꿰뚫어 본 것입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아야 했던 것입니다. 흑풍단이 자매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치자 무거운 대문짝이 쾅 하고 닫혔고, 빗장 거는 소리가 눈보라 사이로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차가운 길바닥에 나뒹군 자매의 머리카락 위로 눈발이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위강이가 먼저 몸을 일으켜 동생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며 크고 넓은 등으로 바람을 막아섰고, 위서경은 얼어붙은 손가락을 입에 넣어 호호 불며 언니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위광혁이 손수 지은 집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도 아버지가 심었고, 대청마루의 기둥에는 자매가 어릴 때 칼로 새긴 키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 죄인처럼 길바닥에 엎어진 것입니다. 위강이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얼어붙었고,
위석영은 소리를 죽인 채 온몸으로 흐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던 위강이가 갑자기 위석영의 어깨를 잡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두 눈만큼은 대나처럼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위강이가 무릎에 눈을 탁탁 털어내고 등을 돌려 앞에 쪼그려 앉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라타라. 업고 간다. 우리 반드시 살아남아서 아버지 이름 다시 세울 거다. 위석영이 코를 훌쩍이며 언니의 넓은 등에 엎어지자 위강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동생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고 칼바람이 살을 베었지만 위강이는 고개 한 번 숙이지 않고 묵묵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응. 위석영이 언니의 목을 감싸 안으며 얼어붙은 입술을 간신히 떼어 속삭였습니다. 언니 꼭 되찾자. 전부다. 위강이가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꽉 쥐었고 두 자매의 커다란 그림자가 눈보라 속으로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위광혁이 남겨준 것이라곤 서로의 손밖에 없었지만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꺾이지 않겠다는 각오가 두 사람의 등 뒤로 단단하게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굳게 닫힌 대문 안쪽에서는 연미주가 곡간 열쇠를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연수비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끄집어낸 비단 보자기를 풀어헤치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이 모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오늘 밤 자신들이 눈보라 속으로 매정하게 내쫓은 그 거구의 쌍둥이 자매가 훗날 자신들의 목줄을 죄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연미주와 연수빈 모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눈보라 속을 자매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위강이의 넓은 등 위에서 위석영은 언니의 체온에 의지해 간신히 잠이 들었다. 깨기를 반복했고 위강이는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가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고 다시 어두워지기를 사흘 밤낮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자매는 동도촌 장터 근처까지 간신히 몸을 끌고 왔습니다. 장터 어귀의 허름한 주막 처마 밑에 쪼그려 앉은 두 자매의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동상으로 인해 벌겋게 부어올랐고 얇은 저고리는 진흙투성이가 된 채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오가는 동도촌민들은 자매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도 덩치 큰 거지. 둘이 앉아있다며 코를 막고 지나갔고 주막 주인은 빗자루를 들고 나와 장사에 방해되니 당장 꺼지라며 쌍욕을 퍼부어댔습니다. 위강이의 주먹이 분노로 부르르 떨렸지만 위석영이 언니의 팔뚝을 꾹 눌러 참게 했습니다. 배고픔이 사흘째 이어지자 위석영의 눈앞이 아른거리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강이는 동생을 품에 안고 자신의 저고리까지 벗어 덮어주며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우르르 함성이 터져 나오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한 곳으로 몰려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석영이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살펴보니 모래를 깔아놓은 널찍한 마당에서 흑풍단원들이 삿발을 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고 구경꾼들이 엽전을 모아 판돈을 거는 내기 씨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석영의 눈빛이 번뜩이며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버지 위광혁이 가르쳐준 병법의 한 구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진 것을 무기로 삼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위석영은 움푹 꺼진 눈으로 언니의 장대한 체격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미천은 없어도 언니의 저 괴력이 있다면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완성된 것입니다. 위석영이 언니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기 씨름 보여? 내가 판을 깔 테니까 올라가서 다 쓸어버려. 위강이가 모래판 쪽을 바라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며칠을 굶어 힘이 빠졌을 법한데도
두 눈에는 오히려 사냥감을 발견한 범의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위강이가 무릎을 탁 치며 씩 웃었고 위서경은 그 웃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바로 장터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위서경이 입을 열자 장터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위서경은 씨름판 주변을 돌아다니며 떡 벌어진 어깨의 흑풍단원들에게 시비를 걸듯 말을 붙였고 우리 언니한테 덤비면 엽전 10냥을 걸겠다며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던 흑풍단원들이 위서경의 입담에 하나둘씩 기어 나오기 시작했고 구경꾼들도 거구의 여인이 씨름판에 선다는 소문에 귀가 솔깃해져 모래판 주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동도촌에서 소를 잡는 백정이었습니다. 팔뚝이 허벅지만 하고 목이 황소처럼 굵은 사내가 콧김을 뿜으며 모래판에 올라 위강이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백정이 삿발을 움켜쥐며 턱을 까딱거렸습니다. 뚱뚱한 계집이 어디서 기어나와 설쳐대느냐며 단숨에 넘겨줄 테니 각오하라고 비아냥거렸죠. 위강이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낮추고 삿발을 쥐자 동도 촌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가 둥하고 울리자마자 백정은 온 힘을 실어 위강이의 허리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위강이의 몸은 땅에 뿌리를 박은 거대한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정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핏줄이 터질 듯 튀어나올 지경이었는데 위강이는 오히려 하품이라도 할 듯 느긋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한 손으로 백정의 팔을 낚아채며 허공으로 가볍게 들어올려 모래판 바깥으로 휙 내던져 버렸습니다. 백정의 육중한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구경꾼들 앞에 쿵하고 처박히자 장터 전체가 순간 고요해졌다가 곧바로 터져나온 환호성의 땅이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는 나무꾼 출신의 장정이었고 세 번째는 포졸 출신의 씨름꾼이었으며 네 번째는 씨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천하장사였습니다. 사내들은 하나같이 위강이 앞에 서면 자신만만하게 어깨를 으쓱거렸지만 결과는 매번 똑같았습니다. 위강이의 손이 삿발을 잡는 순간 사내들의 두 발이 땅에서 떨어졌고 허공에서 다리를 허우적대다 모래 위에 낮아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위강이는 사내 하나를 내던질 때마다 껄껄 소리를 내며 호탕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에 구경꾼들까지 배를 잡고 같이 웃어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위서경은 그 와중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모래판에서 사내들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동안 위서경은 판돈을 걷고 다음 상대를 부추기며 구경꾼들에게 내기를 유도하여 돈의 흐름을 손바닥 위에서 굴렸습니다. 한 판이 끝날 때마다 엽전 꾸러미가 하나둘 불어나 위서경의 품 안이 묵직해졌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에는 자매의 주머니에 엽전이 수백 냥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씨름이 끝나고 장터가 서서히 빈 뒤 자매는 주막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아 뜨끈한 국밥을 앞에 놓고 사흘 만에 첫 끼니를 허겁지겁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위강이는 국밥 3그릇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우고 네 번째 그릇을 주문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치며 이제야 살 것 같다고 외쳤고 위서경은 한 그릇을 천천히 비우면서도 눈은 엽전 꾸러미를 세고 있었습니다. 위강이가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고 소매로 입을 쓱 닦으며 신이 나서 내뱉었습니다. 오늘 좀 통쾌하지 않았느냐. 그놈들 얼굴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꼴이라니 정말 가관이더구나. 위서경은 대답 대신 엽전 꾸러미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강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만 위서경의 눈썹 사이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위서경이 엽전 꾸러미를 내려놓고 국밥 그릇을 밀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돈으로는 내일 밥값이야 되겠지만 아버지 위광혁의 집을 되찾으려면 턱도 없어.
위강이가 국밥 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위서경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아무리 씨름해서 돈을 쓸어 담아봐야 장터 내기판의 판돈에는 한계가 있었고, 매일 이 짓을 반복한들 가문을 다시 세우기에는 길이 너무나 멀었습니다. 가문을 다시 세울 만한 재산과는 거리가 까마득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신세에서 벗어나려면 차원이 다른 판을 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자매는 저작거리를 돌며 씨름판을 벌였습니다. 위강이의 이름이 동도 촌민들 사이에 널리 퍼지자 도전자가 줄을 이었고, 심지어 이웃 고을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흑풍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돈도 꾸준히 들어왔지만 위서경은 하루도 편안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엽전을 세며 계산을 하고 또 하며 더 큰 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맴돌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저작거리에서 돌아온 자매가 묵고 있던 허름한 행랑채에서 짐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서경이 장터에서 주워온 낡은 보부상의 전단지를 펼쳐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거기에는 고을 최고의 거상 황대인이 상단 호위와 용병을 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산적들의 습격이 잦아 몇 차례나 막대한 손실을 입은 탓에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한다는 문구가 굵은 먹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위서경이 전단지를 접어 품에 넣으며 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니, 장사판 말고 진짜 큰 판이 하나 있어. 위강이가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며 그게 뭔데 하고 되물었고, 위서경은 전단지를 다시 꺼내 위강이의 코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위강이가 전단지를 뚫어지라 들여다보다가 입꼬리를 올리며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호위라, 딱 내 체질 아니냐. 위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단지를 도로 접어 소매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작거리 모래판 위에 씨름꾼이 아니라 거상의 재화를 지키는 호위무사로 판을 바꾸는 것. 그것이 위서경이 밤마다 머리를 싸매며 찾아 헤매던 돌파구였던 것입니다. 위서경이 등잔불 아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황대인이 쓸만한 용병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문이야. 내일 아침 일찍 찾아가자. 위강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고, 위서경은 그런 언니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매의 머릿속에는 이미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구석에서 엽전이나 줍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고을 최고의 거상 밑에서 진짜 돈이 움직이는 큰 물에 뛰어드는 일 말입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에 자매는 행랑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위서경이 앞장서고 위강이가 뒤를 따르며 황대인의 저택이 있는 북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위서경의 걸음이 유독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위서경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강이도 그런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고, 두 자매의 커다란 그림자가 새벽 안개를 가르며 황대인의 대문을 향해 성큼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황대인의 저택은 고을 북쪽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문부터가 보통 집과는 격이 달랐습니다. 느티나무 원목으로 깎아 만든 소슬대문 양쪽에 돌사자상이 버티고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 기와 지붕이 겹겹이 이어져 마치 작은 관아를 보는 듯 했습니다. 고을 최고의 거상이라는 소문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은 대문만 보아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위서경이 대문 앞에서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고 두드리자 안에서 덩치 큰 하인 둘이 문을 열고 나와 자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살집이 넉넉한 여인 둘이 몸에 꽉 끼는 저고리를 걸치고 서 있으니 하인들의 눈초리가 고울 리 없었습니다. 위서경이 전단지를 꺼내들며 용병 모집건으로 대인을 뵈러 왔다고 또박또박 말하자 하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피식 웃더니 마지못해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황대인은
쉰줄에 접어든 나이답지 않게 눈매가 날카롭고 기계가 꼿꼿한 인물이었습니다. 비단 도포 위에 산호각근을 맨 차림새부터 범상치 않았고 그 앞에는 각지에서 온장부와 물목전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황대인은 자매가 마루 아래 섰는데도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붓으로 장부의 숫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위서경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인 상단 호위건으로 찾아온 자매입니다. 저희가 산적 걱정을 깨끗이 덜어드리겠습니다. 그제야 황대인이 붓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자매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썹이 미간 위로 확 치솟았습니다. 황대인의 시선이 위강이의 커다란 배와 위서경의 두꺼운 팔뚝 위를 오가더니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코에서 비웃음 섞인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황대인이 붓을 장부 위에 탁 내려놓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뚱뚱한 아녀자 둘이 호위를 하겠다니. 밥만 많이 먹여야 할 판에 무슨 호위란 말이냐. 위서경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낮추어 언니의 무예가 범상치 않으니 직접 확인해 달라고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황대인이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래 한번 보겠다는 듯 턱을 까딱거렸고 마당에 서 있던 일꾼들과 호위 무사 67명이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슬금슬금 모여들었습니다. 위서경이 먼저 마당 한쪽에 세워져 있던 거대한 참나무 진마차를 가리켰습니다. 장정 10명이 매달려도 바퀴 하나 굴리기 버거운 온갖 짐짝이 빼곡히 실린 마차였습니다. 위강이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마차 앞으로 성큼 걸어가더니 양손으로 마차 밑동의 굵은 축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위강이의 팔뚝의 핏줄이 밧줄처럼 돋아나고 어깨의 근육이 저고리를 찢을 듯 불어났습니다. 육중한 나무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파열음이 마당을 가득 채우더니 그 무시무시한 무게의 진마차가 번쩍 들어 올려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황대인은 의자에서 엉덩이가 반쯤 들려 눈알이 빠질 듯 마차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호위 무사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위강이가 쿵하고 마차를 내려놓자 마당의 돌바닥이 충격으로 갈라지며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위강이가 손바닥을 탁탁 털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시굿자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일꾼 하나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위서경은 여기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위서경이 마당 한편에 서 있던 호위 무사 중 체격이 가장 좋은 자에게 다가가 공손히 허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사 날이 실례지만 검을 잠시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사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황대인을 돌아보자 황대인이 궁금한 듯 턱으로 허락의 신호를 보냈고 무사가 칼집에서 검을 빼어 위강이에게 건넸습니다. 위강이가 검을 받아 쥐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씨름에서 호탕하게 웃던 위강이의 눈빛이 칼날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았고 검을 쥔 손목은 미세하게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위광혁 장군과 할아버지 위철환 밑에서 어릴 적부터 갈고 닦은 무예가 검 한 자루를 통해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강이가 검을 천천히 들어 올려 눈높이의 수평으로 세우자 검 끝에서 아침 햇살이 한 줄기 빛으로 갈라지며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위강이의 발끝이 돌바닥을 차는 순간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빠르고 묵직한 일격이 바람을 찢으며 날카로운 파공음을 만들어냈고 이어 위강이의 몸이 빙글 회전하며 연속으로 3번의 배기를 쏟아냈습니다.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무자비했으며 마지막 배기가 끝나는 순간 마당 끝에 서 있던 팔뚝 굵기의 장작 3개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반으로 쪼개져 바닥에 툭툭 떨어졌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작이 잘린 단면이 거울처럼 매끈했고 호위 무사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위강이는 검을 거꾸로 쥐어 칼자루를 무사에게 공손히 돌려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위강이가 검을 돌려주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중에 제일 쓸모 있는 게 이 칼솜씨입니다. 황대인의 턱이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괴력만으로도 믿기 어려웠는데 검술까지 저 수준이라면 이건 용병이 아니라 장수감이었던 것입니다. 황대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에서 성큼 내려오더니 위강이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황대인이 위강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을 반짝거렸습니다. 이런 인재를 놔두면 하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당장 계약합시다. 위서경이 기다렸다는 듯 품에서 미리 준비해온 계약 조건을 꺼내 마루 위에 펼쳐놓았고 황대인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고개를 끄덕이며 거침없이 인장을 찍었습니다. 호위 비용은 물론이고 상단 운영의 일부 지분까지 내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위서경이 미리 계산해둔 최상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대인의 막강한 자본과 위강이의 무력이 하나로 합쳐지며 세상 어디에도 없던 운송 호위 집단이 탄생했습니다. 이름하여 쌍둥이 표국. 뚱뚱한 쌍둥이 자매가 이끄는 이 표국은 출발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위서경은 표국의 안살림을 도맡아 운송 경로와 일정을 짜고 각지의 물가를 비교하며 이윤이 극대화되는 노선을 설계했습니다. 위강이는 호위 무사들의 수장으로 나서 직접 진영을 짜고 훈련을 시켰는데 무사들 사이에서 위강이에게 한 번이라도 덤볐다가 하늘을 날아본 자가 속출하면서 그 위험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운송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진마차가 일렬로 줄지어 험준한 산길로 접어들자 양쪽 절벽 위에서 함성이 터지며 검은 두건을 뒤집어 쓴 산적대 수십 명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악명 높은 천곡산 산적단이었습니다. 황대인의 상단을 이미 세 차례나 털어먹은 자들이라 기세가 등등했고 선두의 산적 두목이 도끼를 휘두르며 진마차를 에워쌌습니다. 산적 두목이 도끼를 어깨에 걸치고 마차, 행렬 앞을 가로막으며 통행세를 내든지 목숨을 내놓든지 알아서 골라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차 행렬맨 앞에서 위강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위강이의 양팔뚝에는 핏줄이 우뚝우뚝 솟아 있었고 허리춤에는 검한 자루가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덩치 큰 여인 하나가 나서는 것을 보고 킬킬거리며 비웃었지만 위강이는 웃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위강이의 움직임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맨손으로 달려든 산적 셋의 멱살을 한꺼번에 움켜잡아 바위 위로 내던지고 도끼를 휘두르며 덤벼드는 두목의 손목을 한 손으로 낚아채 비틀어 무장을 해제시킨 뒤 허공으로 들어 올려 나무 위에 걸쳐버렸습니다. 칼을 빼든 산적 대여섯이 사방에서 동시에 쇄도하자 위강이가 비로소 검을 뽑았는데 검이 한 번 허공을 가를 때마다 산적들의 무기가 두 동강이 나며 맨손으로 남은 자들이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와중에 위서경은 표국의 일꾼들과 호위 무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산적들의 퇴로를 끊고 있었습니다. 위서경은 미리 파악해둔 지형을 활용하여 좌우 협곡의 좁은 길목을 마차로 가로막아 산적들이 도주할 수 없게 틀어막았고 남은 호위 무사들을 보내본거지까지 수색하게 했습니다. 산적 소굴에서는 그동안 약탈한 상인들의 물건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고 위서경은 그것까지 몽땅 회수하여 피해 상인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문이 장터와 주막을 타고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비범한 체구의 쌍둥이 자매가 이끄는 표국이 악명 높은 천곡산 산적단을 맨손과 검한 자루로 소탕하고 빼앗긴 물건까지 되찾아왔다는 이야기에 상인들은 입을 떡 벌렸고 너도 나도
쌍둥이 표국에 호위를 맡기겠다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위강희의 괴력과 검술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위서경의 완벽한 운영 능력은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황대인이 대청마루에서 밀려드는 계약서를 정리하다 말고 혀를 내두르며 평생 장사를 했지만 이런 쌍둥이는 처음 본다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물 흐르듯 쌍둥이 표국으로 밀려들기 시작했고 자매의 이름은 동도 촌민들 사이를 넘어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저잣거리에서 엽전 몇 푼을 줍던 자매는 어느덧 수십 대의 우마차와 수백 명의 일꾼을 거느린 거대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위서경은 깊은 밤마다 장부를 넘기며 불어나는 숫자를 살폈으나 그 눈동자 속에는 재화를 쌓는 기쁨 말고도 다른 무거운 감정이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힘과 재물이 쌓일수록 위서경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의구심이 더욱 선명한 형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과연 단순한 병사가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쌍둥이 표국이 팔도의 명성을 떨치며 가산을 불려나갈수록 위서경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오래된 가시 하나가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위광혁 장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갑작스럽게 닥친 일이라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으나 세월이 흐르고 세상 물정에 눈을 뜨면서 위서경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전장에서 수십 번의 사선을 넘나들며 도검을 막아냈던 강인한 무관이었습니다. 산처럼 늠름한 체격에 평소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더니 보름도 안 되어 종이장처럼 야위었고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 시기는 계모, 연미주가 매일같이 직접 탕약을 달여 올리던 때와 일치했습니다. 위서경은 그 기억을 곱씹을수록 목 안에 무엇인가 걸린 듯 숨이 막혀왔고 어느 순간부터 이것은 병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확신에 가까운 무게로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위서경은 표국이 보유한 정보망을 총동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쌍둥이 표국은 전국 각지로 물건을 나르며 저잣거리와 주막, 포구와 관아, 주변까지 보부상과 정보원들의 촘촘한 그물을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위서경은 가장 신뢰할 만한 정보원 셋을 따로 불러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위광혁 장군을 전담했던 의원 백노인의 행방을 반드시 찾아내라는 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백노인이라는 의원이 장군이 서거한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을의 약방에서도 주막에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겠지만 위서경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서경은 의원이 사라진 방향을 추적하기 위해 당시 성문의 출입 기록을 샅샅이 뒤졌고 약재를 납품하던 상단들의 거래 장부까지 조사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백노인이 마지막으로 약재를 구입한 곳이 남쪽 산골의 작은 약재상이라는 단서를 잡아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정보원들이 남도, 산골의 마을들을 하나하나 수소문하며 발품을 팔았고 마침내 깊은 산중의 외딴 초가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하나가 홀로 약초를 캐며 숨어 살고 있다는 첩보가 올라왔습니다. 위서경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위강희의 손을 잡고 즉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산골 초가는 지붕에 이끼가 잔뜩 끼고 울타리가 반쯤 무너져 내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조심스러운 기척이 들리더니 눈이 벌겋게 충혈되고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자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노인의 안색은
흑빛처럼 창백하게 변했고 급히 문을 닫으려 했으나 위강희의 손이 한 발 앞서 문짝을 움켜쥐었습니다. 위강희는 한 손으로 문을 강하게 밀어젖히며 노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 의원 도망칠 생각 마시오.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겠소. 노인의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자매를 바라보는 눈동자에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위서경이 위강희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진정시킨 뒤 노인의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위서경은 노인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의원 어르신 저희 아버지 위광역 장군께서 어찌하여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 진실을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바닥만 망연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위강희가 참지 못하고 위협적으로 한 발 다가서자 노인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무너지듯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백 의원은 이마를 땅에 탔으며 갈라진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윽고 노인의 입에서 믿기 힘든 참혹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위광역 장군이 병석에 누운 것은 결코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계모 연미주가 매일 밤 아버님의 탕약에 독을 섞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의 독을 넣어 감기처럼 보이게 꾸몄고 날이 갈수록 그 양을 늘려 장군의 기운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백 의원은 당초 탕약의 색이 미묘하게 변한 것을 알아챘으나 연미주가 한밤중에 의원을 따로 불러내어 입을 열면 식솔들을 모두 매장해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은장도를 목에 들이댔다고 고백했습니다. 백 의원은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흙바닥을 치며 흐느꼈습니다. 장군께서 고통에 신음하실 때마다 소인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이 두려워 진실을 덮었으니 이 대죄를 어찌 갚아야 하겠습니까? 위서경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덜덜 떨렸고 이를 악문턱 근육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를 듣던 위강희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위강희의 두 눈이 핏발이 서며 붉게 충혈되더니 콧구멍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움켜쥔 주먹에서는 뼈마디 꺾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위강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초가의 기둥을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년이 아버지를 죽인 거야. 그년이 기둥이 위강희의 일격에 갈라지며 초가 전체가 크게 흔들렸고 천장에서는 먼지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백 의원이 놀라 고개를 움츠렸고 위서경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위서경은 위강희의 팔뚝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독였습니다. 언니, 지금 여기서 분노를 다 쏟아내지 마. 연미주 앞에서 써야 할 힘을 아껴두어야지. 위강희의 거친 숨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으나 충혈된 눈은 여전히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위서경은 다시 백 의원에게 몸을 돌려 사용된 독의 종류와 구체적인 투여 방법, 그리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 상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위서경은 연미주가 독을 구한 경로까지 하나하나 되물었고 노인은 기억나는 모든 것을 토해내듯 쏟아냈습니다. 위서경은 그 내용을 빠짐없이 종이에 받아 적었고 마지막으로 백 의원에게 관하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백 의원이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늙은 목숨 위광역 장군님의 원혼 앞에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위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원을 불러 백 의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증인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서경은 그 자리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서에 백 의원의 지장을 찍어받은 뒤 솜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이 연미주의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걸
위서경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초가를 나선 자매는 산길을 내려오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위강이는 이를 꽉 깨문 채 주먹을 풀지 못했고, 위서경은 아버지 위광혁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연신 소매로 눌러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잡아주던 그 떨리는 손, 너희 둘이 손을 놓지 않는 한이라고 간신히 내뱉던 그 갈라진 목소리, 그 모든 순간이 독에 신음하던 아버지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이 자매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위강이가 먼저 걸음을 멈추고 동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위강이의 눈가에 핏줄이 잔뜩 서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위강이가 위서경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정면으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경아, 반드시 갚아주자. 아버지한테 그 짓을 한 년을 내 손으로 끌어내릴 거다. 위서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개었습니다. 위서경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리빨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며 이미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걸 위강이는 알아챘습니다. 위서경이 언니의 손을 꽉 쥐며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히 끌어내리는 게 아니야, 언니. 그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 거야. 위강이가 동생의 눈빛을 읽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두 자매는 다시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자매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겁지도 급하지도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돌이킬 수 없는 각오가 단단히 실려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동도촌의 위씨 저택에서는 연미주가 탕진할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며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고, 연수비는 낡아 빠진 비단 치마를 붙잡고 새 옷을 사달라며 어머니에게 생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치와 허영으로 가문의 모든 것을 말아먹고 쪼들리기 시작한 이 모녀의 귀에 곧 아주 달콤하고 자극적인 소문 하나가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산골에서 돌아온 위서경은 곧바로 복수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증거를 들고 관하로 달려가 고발부터 했겠지만 위서경은 그렇게 단순한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연미주를 관하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위서경의 가슴 속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독살하고 어린 자매를 엄동설 안에 밤거리로 내몰았던 그 모진 여인이 제 발로 무덤을 파고 스스로 올가미를 조이게 만들어야 비로소 진정한 복수라 할 수 있다고 위서경은 판단했습니다. 위서경이 겨냥한 것은 연미주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위광혁 장군이 남긴 막대한 가산을 독차지한 연미주는 그것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도 되는 양사치를 부려댔습니다. 하지만 샘조차 할 줄 모르는 모녀가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 놀이개의 재물을 쏟아부은 결과 불과 몇 해 만의 고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가문의 토지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고, 품평이 밀린 하인들은 하나둘 짐을 싸서 도망치는 형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연미주 모녀는 지금 돈이라면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위서경은 바로 그 타는 듯한 갈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표국의 정보원 중에서 입담이 뛰어나고 얼굴이 생소한 자 5을 가려 뽑았습니다. 그들을 불러 모은 뒤 장터와 주막, 그리고 아녀자들이 모이는 빨래터와 기방에 풀어놓으며 치밀하게 설계된 소문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위서경은 등잔불 아래에서 정보원들을 마주하고 낮고 명료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위광혁 장군께서 살아생전 전쟁터에서 거둔 막대한 금은 보화를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무덤 아래 묻어두었다는 소문을 자연스럽게 흘려라. 단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며칠에 걸쳐 조금씩 살을 붙여가며 퍼뜨려야 한다. 정보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흩어지자 위서경의 계략은 그날 밤부터
마을 곳곳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장터 국밥집에서 보부상 차림의 사내가, 무심코 위광혁 장군의 무덤에 금괴가 묻혀 있다더라는 말을 흘리면 옆에 앉아있던 다른 정보원이 나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더라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빨래터에서는 안악으로 변장한 정보원이 장군이 전장에서 가져온 보물이 술의 10대 분량은 좋게 될 것이라는 소문을 슬쩍 던졌고, 비방에서는 술상을 나르는 정보원이 취한 척하며 그 보물만 찾으면 평생을 누려도 남을 것이라며 허풍을 떨었습니다. 소문이란 한번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법입니다. 사흘이 지나자 동도촌 전체가 위광혁 장군의 무덤 밑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안주 삼아 입에 올렸습니다. 위서경은 매일 밤 정보원들의 보고를 받으며 소문이 퍼져나가는 경로와 속도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연미주의 귀에 닿을 날을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닷새째 되던 날, 연미주의 하녀가 장터에서 이 소문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와 안주인에게 전했습니다. 연미주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하녀의 멱살을 잡고 다시 한번 똑똑히 말해보라고 다그쳤습니다. 하녀가 장터에 파다한 소문대로 돌아가신 나리께서 전쟁터의 보물을 무덤 밑에 숨겨놓으신 게 분명하다고 전하자 연미주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실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미주는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거리며 제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재물을 숨겨 놓았단 말이지. 네, 그럴 줄 알았어. 살아서도 나한테는 쥐꼬리만큼도 안 내놓더니 죽어서까지 감춰두었구나. 연수빈이 어머니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더니 눈을 반달 모양으로 휘며 손뼉을 쳤습니다. 연수빈이 연미주의 팔을 잡아 흔들며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그 보물을 캐내면 우리 다시 비단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죠? 빨리 가서 봐요. 연미주의 머릿속에서 남은 이성은 이미 증발해 있었습니다. 빈 곳간과 밀린 빚, 그리고 팔아치울 땅도 더 이상 남지 않은 궁핍한 현실이 이 소문을 의심 없이 삼키게 만든 것입니다. 연미주는 그날 밤 당장 남아있는 흑풍단원들과 노비들을 불러 모아 곡괭이와 삽을 챙기게 하고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무덤을 파헤치는 짓이 얼마나 흉악한 일인지 따위는 연미주의 머리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금은보화라는 네 글자만이 연미주의 눈을 벌겋게 물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서경의 정보원이 연미주 처소 근처에서 이 움직임을 포착하여 즉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서경은 보고를 받자마자 위강희를 불렀고 자매는 표국의 정예 호위무사 20명을 선발하여 위광혁 장군의 무덤이 있는 뒷산으로 미리 이동시켰습니다. 무덤 주변의 숲에 도착한 위서경은 무사들을 나무 사이사이에 배치하고 횃불을 꺼둔 채 완벽한 어둠 속에 잠복시켰습니다. 위강희는 무사들 사이를 돌며 내가 신호를 보내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고 무사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서경은 무덤 뒤편에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동도촌 쪽 산길을 내려다보며 연미주가 올라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산길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미주가 앞장서고 연수빈이 그 뒤를 바짝 따르며 흑풍단원들과 노비들이 곡괭이와 삽을 메고 숨을 헐떡이며 산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연미주의 얼굴은 달빛 아래에서도 탐욕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무덤이 보이자 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연미주가 무덤 앞에 서더니 곡괭이를 든 단원에게 손을 휘저으며 다그쳤습니다. 뭘 꿍물거리느냐, 어서 파지 못할까. 단원이 곡괭이를 들어올려 무덤의 흙에 내리꽂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서경이 바위 뒤에서 손을 번쩍 들어 올렸고 그 신호에 맞춰 숲 사방에서 횃불 수십 개가 동시에 타올랐습니다. 어둠이 순식간에 걷히며 대낮처럼 환한 빛이 무덤 일대를 가득 채웠고 횃불 아래에서 표국의 정예 호위무사 20명이 칼을 뽑아든 채 연미주 일당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있는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연미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곡괭이를 든 단원의 손이 덜덜 떨리며 곡괭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연수비는 어머니 등 뒤로 몸을 숨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미주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외쳤지만 횃불 사이로 천천히 걸어 나온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연미주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위강이가 횃불에 일렁이는 빛 아래에서 팔짱을 낀 채 연미주를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한겨울 모진 추위 속에 내쫓았던 자식들이 이토록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니 반가움의 말문이 막히신 모양입니다. 연미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차마 대꾸를 하지 못하자 그 곁에 서 있던 위서경이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연미주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위서경이 종이를 높이 치켜들며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태기를 박듯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아버님의 탕약에 독을 탔다는 사실을 백 의원이 전부 증언했습니다. 연미주의 눈이 커질 대로 커지며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고 온몸이 마치 미풍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미주가 겁에 질려 뒤로 한 발 물러나며 모두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위서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술서를 한 줄 한 줄 냉정하게 읽어내려 갔습니다. 독의 종류와 투여한 횟수, 그리고 연미주가 의원을 협박했던 비열한 수법까지 모조리 적혀 있는 그 종이 앞에서 연미주의 거짓된 발악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었습니다. 연수빈이 겁에 질려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아버님을 정말 그렇게 해치신 것입니까? 연미주가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입을 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절망적으로 고개를 돌린 연미주의 눈에 무덤의 비석이 들어왔습니다. 위광역지묘라는 네 글자가 횃불빛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니 이는 자기가 독으로 죽인 남편의 무덤을 제 손으로 파헤치러 온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미주의 무릎이 완전히 꺾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흑풍단 사병들은 이미 무기를 버리고 두 손을 들어 항복한 상태였습니다. 위서경이 미리 기별을 넣어둔 포도청 포졸들이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횃불의 행렬이 산 아래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우며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포도청 포졸 수십 명이 거칠게 산길을 올라와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 연미주는 이미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선두에 선 종사관이 횃불을 높이 들어 현장을 찬찬히 둘러보더니 무덤 앞에 널브러진 곡괭이와 삽 그리고 파헤쳐진 흙더미를 보고 이맛살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죽은 자의 안식처를 파헤치는 회철의 죄는 나라의 율법에서도 손꼽히는 중죄였으니 현장만으로도 연미주의 죄상은 명백히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위서경이 종사관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두 손으로 정중히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선친 위광역 장군을 독살한 계모 연미주의 죄상을 증명하는 의원의 진술서와 독약금의 기록입니다. 종사관이 서류를 받아 횃불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내려갔고 그 내용을 살필수록 미간에 주름이 깊어지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독의 종류와 치밀한 투여기간, 그리고
의원의 상세한 증언까지 빈틈없이 정리된 서류를 본 종사관의 얼굴에 공분이 서렸습니다. 종사관은 즉시 포졸들에게 연미주와 연수빈, 그리고 동행한 흑풍단, 사병들과 노비들을 전원 포박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포졸들이 차가운 쇠사슬을 들고 다가오자 연미주가 비로소 정신이 돌아온 듯 처절하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꼴산 앞에 땅바닥을 기며 뒤로 물러나던 연미주는 결국 위강이의 다리에 매달리며 목이 찢어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미주가 위강이의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강이야, 그래도 내가 너를 키운 어미가 아니냐. 어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위강이의 턱 근육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연미주의 손을 내려다보는 위강이의 눈빛은 자매를 추운 겨울밤 밖으로 내쫓던 그날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위강이는 연미주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바짓가랑이에서 강제로 떼어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를 뱉었습니다. 위강이가 허리를 숙여 연미주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를 엄동설한 눈바닥에 내던져 놓고 이제 와 키워준 공을 논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탕약에 독을 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연미주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며 입에서 횡설수설 변명이 쏟아졌지만 위강이는 더 이상 단 한마디도 듣지 않고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포졸들이 연미주의 양팔을 잡아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손목에 쇠사슬을 감았습니다. 사슬이 채워지는 순간 연미주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연수빈은 이미 포졸에게 포박당한 채 무덤 옆에 무릎을 꿇려 있었는데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코와 입 주변이 엉망이었습니다. 평소 배다른 언니들을 벌레 취급하며 도도하게 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 밤 공기에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수빈이 포박된 채 위서경을 올려다보며 코를 훌쩍이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한 줄은 정말 몰랐단 말이야. 위서경이 연수빈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수빈의 말이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위서경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 얼어 죽을 뻔했던 그 처참한 밤에 연수빈은 따뜻한 방 안에서 비단 보자기를 풀며 깔깔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서경의 입에서 대답 대신 긴 한숨만 빠져나왔고 위서경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종사관의 지휘 아래 포졸들이 연미주와 연수빈 그리고 흑풍단 사병들과 노비들을 줄줄이 묶어 산길 아래로 끌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미주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자매를 노려보았지만 위강이와 위서경은 그쪽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와 연미주의 울음소리가 산 아래로 멀어지며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그 소리마저 밤바람에 삼켜져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죄상을 신문했고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연미주가 위광역의 탕약에 독을 탄 전말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연미주는 처음에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독약을 구매한 약재상의 장부와 의원의 상세한 진술 앞에서 거짓말의 벽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사또가 주목을 내리치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아비를 독살하려 한 대역죄에 선친의 무덤을 파헤친 회철죄를 더하여 연미주와 그 딸 연수빈을 종신관노비에 처한다. 관아 마당에 모인 동도촌민들 사이에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고 연미주는 관비로 낙인 찍히는 순간 바닥에 엎어져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고운 비단 자락 대신 거친 삼배옷을 걸친 채 관아의 변소를 치우고 밭을 매는
가장 비천한 노비의 삶이 연미주와 연수빈 모녀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지아비를 독살하고 전처의 자식들을 내쫓았던 그 모든 악행이 결국 제 발등을 찍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로 그들을 밀어넣은 셈이었습니다. 재판이 갈물이 되자 위서경은 관아로부터 위광역 장군의 토지 문서와 가옥 문서를 정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연미주가 위조하여 제 이름으로 교묘히 바꿔놓았던 가문의 재산이 비로소 원래의 주인인 자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문서를 받아 쥔 위서경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좀처럼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되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무치는 슬픔이 가슴 한복판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풍파가 잦아든 이튿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산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뒷산 중턱, 위광역 장군의 묘소 앞에 위광이와 위서경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위서경이 정갈하게 갈무리에 온 재물을 묘비 앞에 차려놓자 위광이가 술잔에 맑은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손으로 조심스레 잔을 받들어 올린 위광이는 묘비 앞당 위에 천천히 술을 부었습니다. 술방울이 흙바닥에 스며드는 동안 두 자매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오직 산새의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가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위광이가 먼저 떨리는 손을 뻗어 차가운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맨손으로 산적대를 내동댕이 치고 무거운 진마차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리던 그 억척스러운 손이 묘비 위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의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광이의 코끝이 발갛게 달아오르더니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묘비를 짚은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위광이는 묘비의 이마를 갖다 댄 채 목이 메어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모든 일을 매듭지었습니다. 불효한 딸이 너무 늦게 찾아와 정말 죄송합니다. 언니 곁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위서경은 어깨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참아왔던 통곡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깊은 울음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잡아주던 그 떨리던 손길과 너희 둘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괜찮을 것이라던 그 갈라진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가슴 안쪽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위서경은 소매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다가 겨우 입을 떼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언니가 그 거친 힘으로 길을 열어주면 저는 머리를 써서 판을 짰습니다. 모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위광이는 울음 섞인 웃음을 지으며 기특한 동생의 등을 다독였고 위서경 역시 눈물을 닦아내며 언니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아 마음껏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윽고 아침 햇살이 산안개를 걷어내며 두 자매의 듬직한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위광이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묘비를 올려다보고는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저희는 단 한 번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위서경은 설핏 미소를 지으며 언니의 팔을 잡아 이끌었고 위광이 역시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자매는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허리를 깊이 숙여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고개를 든 자매의 얼굴에는 선명한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그 너머로 맑은 아침 빛이 눈부시게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온누리에 번져나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위광이는 양팔을 높이 들어 기지개를 크게 켜며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동생 위서경은 품속에 넣은 토지 문서를 소중히 움켜쥔 채 마을 쪽을 지그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군 터전과 손수 심으신 감나무,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모든 유산이 비로소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표국 일꾼들과 호위무사들이 길목 좌우로 길게 늘어서서 두 자매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황대인이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깊이 숙이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황대인은 고개를 들며 자매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이 고을에 정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위광역 장군께서도 저 하늘에서 인자하게 웃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위강이는 벅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코를 쫑긋거리며 괜스레 하늘을 쳐다보았고 위서경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황대인에게 답례를 전했습니다. 동도 촌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어느덧 자매의 주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축하와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으며 장터 안악들은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적시며 돌아가신 장군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날 저녁 자매는 실로 오랜만에 그리운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한 발짝 내디디는 순간 위강이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선 감나무에 닿았습니다. 대청마루 기둥을 어루만지니 어린 시절 칼끝으로 새겨 넣었던 기재기 흔적이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위강이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쓸어내리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고 위서경은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앉은 책상 위의 병서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남다른 체구로 인해 세상의 모진 비웃음과 멸시를 견뎌야 했던 쌍둥이 자매 위강이와 위서경은 끝내 강인한 무공과 지혜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의 경계를 넘어 팔도 강산 방방곡곡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쌍둥이 표국의 전설이라 칭하며 대를 이어 오래도록 전하게 되었습니다.